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목요일 펜앤뉴스입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네요. 마지막까지도 이 기사가 넘치는 바람에 그 기사를 편집하고 조정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강택 새로운 TBS의 대표에 대한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소식을 이걸 들었는데 이강택, 이 교통방송의 신임 대표, 그 양력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라서 기사를 정리하다가 좀 늦고 말았습니다. 이강택 신임 대표가 이 전국 언론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KBS의 양승동 사장도 지금 언론노조죠. 이 새노조의 전신이라고 하는 단체의 수장이었고, 또 MBC 이 최승호 사장도 언론노조 MBC 본부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좀 이렇게 공영성을 띠고 있는 이 공영방송들의 수장이 다 언론노조의 위원장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에 걱정이 좀 돼서 기사를 작성하다가 조금 좀 늦어버렸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방송이 자꾸만 좀 그 원래 색깔을 좀 잃어가는 건 아닌가.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 말씀을 하셨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실, 양심, 용기, 비판 언론이라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네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창에 뜨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탑뉴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렇게 김문수 지사의 얼굴과 함께 기사를 좀 띄워놨습니다. 김문수 지사는요,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을 망치고 있는 것은 주사파,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 양심, 용기, 비판 언론이라는 이 4대, 이 4가지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면요. 자, 세상 어느 곳에도 반드시 사실이 있게 된다. 거짓, 주장, 이해관계, 이론, 이념 이런 거 말고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 기도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마음의 거울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비판 언론, 권력은 언제나 비판을 싫어하는데 그런 권력에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도 인용을 하셨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거를 언론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세상의 소금인데 언론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세상 사람들은 언론을 외면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세계가 우리 편이고 역사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다 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써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펜앤뉴스 이런 4가지 무기를 지키기 위해서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주체 사상과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펜앤뉴스 보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 알고 계시죠? 자, 엄지척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과 보조를 맞추겠다.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발언은 이제 대북 제재 완화에만 집중되고 왜 있습니다. 오디오가 이렇게 됐나? 선 핵무기가 사라진 대북 제재 완화 협조 요청에 대해 동맹국 정상들은 줄줄이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대북 제재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강행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의 금리는 성장률 둔화 우려로 11개월째 동결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 나라를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4번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 600이니까. 중국에 대해 더 공정하고 더 균형적인 무역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판세에 변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내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과 정부의 중재 역할 미흡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튜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당 차원의 공식 채널을 넘어선 개인 의원들의 유튜브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자리도 없애고 환경도 죽이고 있다는 학계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정책 관련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작년에는 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조를 맞췄었는데요. 이 말씀이 올 6월부터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올 6월부터 기조가 좀 바뀌면서 이 대북 제재 완화, 남북 경협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더니 급기야는 지금 현재 유럽 순방을 하면서는 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슬쩍 뒤로 물러서고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만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순서가 집권 17개월 차인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에만 해도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내놨습니다. 작년 5월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작년 6월 한미 정상회담차 방미했을 때에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대북 정책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고 장담했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공동선언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초 독일에서 발표한 한미일 3개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서는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국제제재와 별개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6.12 미북 순회회담이 열리고 난 뒤인 7월 싱가포르 방문 때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종전선언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선 대북 사업을 유엔 제재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선 노골적으로 남북 경협 구상과 예상되는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거나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킨다고 남북 타협 기조에 더욱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하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로는 방미 과정에서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며 종전선언을 미국에 더욱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서는 유럽 순방 전후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 BBC 인터뷰, 프랑스 르피가로 인터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등 수차례에 걸쳐 이런 입장을 피력했지만 동맹국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뉴스를 챙기면서 좀 저희 PD들을 좀 괴롭혔더니 PD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 한기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린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비핵화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이 대북 제재 완화에만 지금 계속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유럽 순방을 다니면서 계속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좀 부탁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양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 즉 CVID가 우선이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신문 텔레그래프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퇴짜를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평양에 점점 더 회유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취하지도 않았고 핵시설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던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영국을 설득하려고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에 찬성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보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도 이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까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도 이날 대북 제재는 엄격히 유지돼야 하며 모든 국가는 의무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로마 총리국에서 열린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에 적극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콘테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후 마크롱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견지해 나가는데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성장 인지는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추었습니다. 연 2.7%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비판하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경제 성장률은 약 2.9%, 한 3% 정도쯤 됐는데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낮아진 거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금리도 벌써 11개월째 지금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미국 연준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연 3%로 예상했지만 지난 7월 2.9%로 내린 데 이어 2.7%까지 낮춘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총재는 뒤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을 2.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2.7%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경우 이는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7%는 기획재정부와 KDI는 2.9%, IMF는 2.8%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그나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이외엔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는 우려와 설비 투자는 외환 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6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이 최악인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도 지난 12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회복세 또는 회복 흐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지만 OECD, IMF, KDI 등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1년여 만에 낙관론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은이 이번 달엔 금리 인상을 미뤘지만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화 유출 등의 우려로 다음 달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기준금리가 올 12월 또다시 인상된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더욱 확대되어 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우리나라와 이 중국 등 6개 나라를 지정을 했습니다. 환율 보고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떡하니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 이 환율 조작국이다. 이런 오명은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 공정무역, 더 균형적인 그런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아주 질타를 했는데요. 홍준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투명성과 위안화 약세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해야 하며 GDP 대비 대미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달러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해 환율 시장 개입이 의심될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 중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 대비 4.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환율 투명성과 위안화 약세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는 더 공정하고 더 균형적인 무역을 달성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중국이 집요한 비관세 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위안화 약세를 포함해 올해 중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미 재무부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0.7% 수준이고 환율 시장 개입 규모도 크지 않다고 보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미중 회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내년 4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시 미국 기업 투자에 있어 금융 지원이 금지되며 미 연방 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이 한반도를 향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의 공화당, 이 집권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11월 6일 치러질 이 중간선거에서 약간의 판세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판세가 공화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기존 전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를 19일 남겨두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우세한 가운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6년 임기의 상원 100석 중 35석, 2년 임기의 하원 전체 435석이 대상입니다. 상원 51석, 하원 236석으로 현재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하원 선거에서 약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538의 조사 통계를 보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81%였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 선출하는 상원 35개 지역구 가운데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26곳입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26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고 2석을 더 빼앗아 와야 다수당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이 84.5%에 이릅니다. 현재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3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예측 기관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06곳에서 우세를 점하는 데 비해 공화당은 194곳에서 앞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승리한다면 집권 후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양상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미국 의회 특성상 민주당이 하원 상임위 전체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원은 상원처럼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이나 공직자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연방정부 예산 심의에 대한 독보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끊임없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과 국경장벽 건설 등은 법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 및 규제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법안들도 저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원은 각종 소환장 발부와 청문회 개최, 탄핵안 소추 등으로 국내 정치에서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방금 김민창 기자가 보도한 대로 이 상원에서는 외국과의 예. 조약 체결 비준 등 이런 외교 관련 사항을 주관하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어떤 대북 정책 자체가 바로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하원에서 예산을 좌우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상원하고 달리 사실은 하원이 중요하죠. 네. 하원이 중요한데 지금 선거 전망은 계속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우리 예, 예. 김민창 기자가 엊그제인가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의외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요. 없는데 예. 참 그 특이한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관심이 굉장히 특이해요. 미국 갑자기 대선에는 뭐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유치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또 난리를 떨고 있는데 사실 그건 네. 좀 웃긴 얘기 좀 이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머저리티를 장악하게 될 거라고 각 이제 지역구를 조사하면 예. 민주당 지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예. 또 최근 들어서 그럼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할 거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오히려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린 지표가 있고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요즘 또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지금 40% 넘어서 있는 정도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의 관심거리는 미국 경제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북핵 문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트킨스라는 사성장군 하드라이너로 아주 강성이라고 강력파로 하더라고요. 예. 바뀔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지금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에 임명이 되었거든요. 네. 스틸웰이라는 분이고 또 그 전에 이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스티브 비건이라는 분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이런 라인업이 지금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끝나고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오바마 때 북폭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트럼프는 이제 오히려 막았다. 뭐 자기는 트럼프가 돈 안 주고도 다 뭐 인질들 데리고 왔다 그런 너스레를 얘기했었죠. 떨고는 예.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전에 이제 중국 관율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관율 문제가 비교적 마일드하게 갔습니다. 예. 둘 다 한국, 중국 모두가 이제 관찰 대상이다 이런 정도로 예. 갔고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 이제 계속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 선거 끝나면 재선 이제 그다음 정치 중요한 큰 일정은 재선 캠페인인데 재선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 재선 캠페인에 들어가면 아마 남북 관계 또 미중 관계가 의외로 또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페네뉴스에서 계속해서 이 예. 미국 중간 선거에는 뭐 판사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뭐 중간 선거 뭐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 게 예. 금리를 11개월째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올려야 되는 거 올리고 아닌가요? 있는데, 예. 사실은 네. 어떤 금융 상황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는 금융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금리를 조금씩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소위 한국에 드는 외자 유출이라고 하는 재앙을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비록 많이 쌓여 있다고나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위 단기 외채를 비롯해서 주식 투자 자금 또 한국 국채 투자액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도라는 게 예. 뭐 꼭 뭐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환위기라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이 오면 위기가 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열 총재는 금융적 상황을 보면 금리를 약간씩은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불경기에 금리 올렸다가 또 무슨 안 그래도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려서 사실 이 금융 이용자들은 불만이 비등해 있거든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불을 또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텐데 어떻든 근데 문제는 경제가 계속 침강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에 4년 동안 2.96% 예. 3.0%에 거의 수렴되는 경제 성장률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한국은행의 성장률을 2.7%까지 끌어내리게 되면 벌써 두 해째 만에 박근혜 대통령 4년 성장률보다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게 그 성장률 전망이 대개 이제 2010년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2012년 정도의 경제 성장률로 깨끗하게 복귀하는 아주 그렇습니다. 안 좋은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도 아마 겉으로는 뭐라고 또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제 성장률보다 더 낮은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더 낮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국내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대북 제재 완화. 어떻게 하면 북한에 그 돈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경협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쪽에만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 유엔 한국 대사하고 네. 주미 한국 대사 조윤재죠. 얘기들도 많이 다르고 국제적으로도 국제 세계에서 도대체 한국이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의아한 눈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 같은 거와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케를 발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또는 자기 그 프랑스에 나와 있는 주 프랑스 미국 대사를 비롯한 이제 미국 측하고 쭉 접촉해 가면서 의견을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CBID라는 단어가 나오고 프랑스는 북한하고 뭐 수교할 생각 전혀 없다. 제재 완화할 생각 전혀 없다고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문전 박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어떻든 지금 국제 세계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 왜 그래? 도대체 왜 자꾸 말하자면 북한의 편 또는 북한의 대리인 또는 북한의 뭐 대변인처럼
굴게 되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아까 우리 한교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북핵 포기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를 먼저 지원해서 북핵을 포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를 바꿔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킨다고 하는 목표를 포기한 거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도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문정인 씨는 의사조치는 우리 주권국가인데 의사조치 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고 또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고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종북 정권이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물론 아마 이렇게 부르면 또 청와대에서는 발끈할 거예요. 무슨 종북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친북 또는 종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교황요한바로 2세를 북한으로 초청해 간다. 이런 것도 지금 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한국의 대통령이 바티칸에 가서 미사를 드렸다 하는 것도 국제 외교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물론 천주교인이 아닌 대통령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천주교인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글쎄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외국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바티칸이요? 열리는 네. 미사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썩 좋지 않은 과공비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참 좀 국내에 좀 빨리 오셔가지고 좀 국내 문제에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사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아마 김종호 교수를 곧 예. 모셔서 유치원 얘기를 좀 사립 듣는다고 유치원 문제를 저희가 좀 기획 기사로 다루려고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오늘이라도 혹시 우리 시청자들 중에 야 유치원이 왜 그렇게 개판이냐 이렇게 느끼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뉴스가 막 쏟아질 때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치원 관련된 뉴스를 쏟아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면 5,700개 비리가 지적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돈을 떼먹은 게 5,700건이 아닙니다. 네. 1,800개 우리나라 유치원이 사립이 4,500개, 공립이 4,500개인데 그중에서 사립 1,800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5,700건의 말하자면 비위가 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 처리한 게. 예를 들어서 애들 상비약을 냉장고에 어떻게 보관을 하고 한번 붉은 약 그걸 바르면 예를 들어 그 기록을 다 남겨야 되는데 불시 기습을 해보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놨다든가 돈과 관련된 문제가 다가 아니란 그런 말씀이죠. 다가 아니죠. 예. 그 돈 문제는 일부분이고 5,700개면 개당 유치원 한 곳당 3개잖아요. 근데 그 6년 동안입니다. 6년 동안 한 3번 정도 지적받은 걸 가지고 그것도 지금 사상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 난리가 그 중에 난 겁니다. 일부가 이제 뇌물이라든가 네. 횡령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정도 같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야 유치원들 오히려 상당히 경영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부패 수준에 비기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굉장한 캠페인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은혜 장관이 이 유치원 비리를 터뜨림으로써 자기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건가 또는 자기의 어떤 도덕적 흠결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유치원 비리를 발본색원한다고 하는 식의 뭔가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고 첫째. 둘째는 이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어떻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의 공립 관리 방식이 투입되는 사적 재산이라든가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저는 지금 느낍니다. 근데 국민들은 막 비리라고 쏟아지니까 야 저놈들 죽일 놈들이다 하고 지금 학부형들이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저희 그 페네뉴스에서 요 관련 내용들 지금 예, 계속 좀 한번 취재하고 다루십시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네. 월요일에 한번 기획 기사를 한번 예, 저희가 그래 한번 주시죠. 집중 예.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주필님 오늘 논평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내에 나가셨던 분들 웬 집회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택시 업계에서 오늘 광화문 일대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에서 이 카카오 택시에 이어서 카카오 카풀 제도란 것을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집회가 생기게 됐는지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전국 택시연합회 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법망을 피해서 자가용 승용차도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게 어떻게 4차 산업인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기사들의 생존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든 상황에서 자가용 유상행위까지 벌어진다고 하면 택시 기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목적은 앞으로 자가용 불법 영업을 우리가 막자고 나온 겁니다. 이 카풀 제도가 자가용 영업입니다, 이거이. 카카오 측은 이날 카풀은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에서 오는 승차난으로 인해 사용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서비스라며 정식 서비스 출시 전까지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카카오와 택시업계 양측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 편의성을 누려야 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 관계자도 정부가 나서야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뒷짐만 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 간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해결책을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과 기술이 제시될 때마다 기존 사업과 신사업이 충돌하지만 정부의 해결 능력 부족으로 기업과 구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망하고 있는 이 창업 분야, 이게 바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유튜버를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 많은데 이 정치인들이 요즘 이 유튜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정당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지만은 요즘은 유튜버 그 특유의 그 1인 매체라는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의원들이 자기 개인 유튜버로 나서고 있다는군요.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최근 여야 불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유튜브를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거나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사한 영등포 당사에 오픈 스튜디오까지 설치하며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법안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과 논평을 소개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2만 7천여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9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평을 비롯한 국정감사와 정책간담회 등 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일 박주민 의원은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보다 높은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유튜브 채널 전희경과 자유의 힘은 18일 현재 29,966명으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유튜브 영상 중 지난 2월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상대로 교과서에서 북의 남침 사실, 인천 상륙작전, 새마을 운동을 뺀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안 초안에 대해 질의하는 영상은 40만에 조회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유튜브 채널 마포울 손혜원은 29,455명의 구독자로 전희경 의원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강의 콘텐츠 제작과 자신의 의정 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의 최고 조회수는 21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도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현주 TV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전문가를 초청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TV는 19,8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재철, 이해찬, 유승민 의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부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영상은 5만 회로 비교적 높은 조회수를 보였지만 16,000개의 실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팬앤뉴스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요. 저도 뭐 공중파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제가 가장 큰 게 느낀 점은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현명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콘텐츠가 있으면요. 이 TV 리모컨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옮겨가시더라고요. 구독이라는 거 클릭할 수도 있고 또 구독을 취소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이 선택의 권한이 소비자, 그러니까 시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유튜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요. 광고를 안 해도 다들 달려듭니다.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뭐 환경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를 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덮으면서 강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 학계도 얘기해갖고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그런 보고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환경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일자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 탈원전 정책 언제까지 밀어붙이실 건가요?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애써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50% 확대시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해도 물가 상승률 이하 수준인 10% 이하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 외에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인원 3,000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묵살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인력 2,004명과 해외 원전 인력 1,121명 등 총 3,125명이 2030년이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 측 에너지 정책 전반을 우려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이날 탈원전 정책이 일으킨 각종 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현혜 의원도 참석해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온기훈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가 압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업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국가 경제성장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맞춰야 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덕한 서강대 화학과 교수와 최현혜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력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 특징인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천연가스나 석탄 발전소를 동반해야 하고 결국 잉여 전력 문제를 야기합니다. 독일 역시 탈원전 친태양광 정책을 펼치면서 매년 1조 원 상당의 잉여 전력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재생에너지의 한계 등으로 영국과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회자님, 오늘 뒤끝 없이 야자타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문벨님이 가장 손해겠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다 덤벼! 촛불 딱 들고 오소리 집합! 문베일이는 맨날 치맥 같은 쇼나 하고 계속 그렇게 장난만 할 건가? 다시 한번. 어이, 문벨이! 너 못 알아듣는 척 하고 말이야. 얼렁뚱땅 넘어가면 다야. 저번에 보니까 사다리도 잘 못하더만. 야자타임 룰 몰라? 최대잡 형님께서 버릇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찰스 너도 마찬가지야 마. 정신 뒀다가 볼일 다 보고 변기에 물 안 내리면 되겠어. 그런 식으로 싸지르고 도망만 가면 되는 거야. 아유, 최대잡 큰형님 정말 실망입니다. 둘 다 야무지게 좀 맞아야. 아니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문베리야, 촛불 잘 가지고 놀던데 명심해.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한다. 그만하시죠. 자, 그럼 오늘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를 정답구로 정해주십시오. 저는 백신 만드느라고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군대를 갔다 왔지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결국 명문대는 갔죠. 미스터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미스터 안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저는 학창시절 큰닝, 술, 담배로 증악 먹은 적이 있죠. 저는 학창시절 때 별명 지금도 유효한가요? 문제야 하겠습니다. 문제야. 저는 학력고사 전국 3등으로 명문 의과대에 입학했었죠. 모교의 상징 샤로 하겠습니다. 샤! 그럼 문제 나갑니다. 국가에 달러가 없어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 즉 국제무역 결제에 있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외환 보유고에 충분한 달러가 없어 발생한 1997년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를 말하는데 국자는 제2의 이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런 미스톤 안찰스님, 당시 가수들 노래 이슈가 많이 됐었죠. 정답 표절. 아닌가? 문제야 이쯤이 문베일님. 정답 사퇴하면 아롱 사퇴지. 최대장님, 정답 IMF 외환 위기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IMF 외환 위기 정답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위원장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길 있으면 되니까 뭐. 펜앤마이크 후원자의 날 행사가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립니다.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지켜가는 펜앤마이크의 든든한 후원자님들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광고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일명 이 한변에서 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및 이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폭주 저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집단 소송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자막을 이렇게 크게 넣어주시네요. 저희 PD들이 잘 보이시라고 아주 크게 자막을 넣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입니다. 휴대전화는 010-9163-2736번 그리고 이메일 주소 지금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또 다시 보기로 하면 이렇게 멈춰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최저임금 정책을 막는 그런 데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수습기자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뉴스에
1분 늦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서류 검토하느라고 또 그러느라고 뉴스 시간 좀 뺏겨서 하다 보니까 서류면 좀 막 준비하다 보니까는 뉴스 시간이 벌써 됐더라고요. 마지막 날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겁니까? 좀 미리미리 좀 보내주시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자유, 진실, 시장, 이 페네뉴스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권순할 국장님, 정기재 주필님, 저 서류 열심히 검토했는데요. 그분들 모두께 이 페네뉴스에 입사해서 정말 여러분께 이 진실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전부 다 면접 기회를 드릴 수 없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분들 저희가 잘 뽑아서요.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또 좋은 얘기 해주고 계신데 잘 키우고 수습기자로 세워서 자유, 진실, 시장, 페넨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3,500명 넘긴 거 알고 계시죠? 기존 기록에서 저는 100명 넘길 줄 알았는데 딱 3명 모자란 13,59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